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느끼는 경기 상황, 지표는 역대급으로 부진한 가운데 이렇게 자산시장의 랠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속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이제 2200선 돌파 가능성까지 엿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발발 이전까지 회복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에는 또 조금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보수적인 시각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주간 전망대에서는 최근 전고점에 근접한 코스피 방향 점검해보고 그 외에 채권과 외환시장의 주요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정권의 이윤여삼 파트장님. 네. 예, 임 파트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네. 유한타 증권 GI 본부장님이시죠? 유동원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유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주간 전망대 애청자분들이라면은 오늘 우리 세 분 이렇게 나오신 거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들 나와주셨고, 우리 차 소장님은 한 달 전에 카카오로 이제 한번 확실하게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오늘은 또 AS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유 본부장님 오랜만이에요. 이 GI가 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약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9월쯤 아니셨던가? 우리 본부장님, 유 본부장님 이름을 걸고 네. 랩 네. 출범했던 것이.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작년 연말까지 그래 연초까지 시장 흐름 좋아서 네. 상당히 이렇게 수익률 좋다는 소식도 그때 들었었고. 그렇죠. 네. 솔직히 3월달에 영국함 갔다 오셨잖아. 네, 그럼요. 네. 뭐 거의 대부분 매니저들 다 갔다 왔는데 네. 네. 안타깝게도 이 해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했어가지고. 네. 그래도 지금 다 회복해서. 네. 지금 운영한 지 8개월 지났는데 뭐 네. 수익률 말해도 되나요? 뭐 말이 좋습니다. 예, 예. 13% 정도 나니까. 지금 그 3월에 그 장을 겪고 나서도. 네, 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조금 들려주세요. 그때 3월에 그 느끼셨던 공포감. 우리 유 본부장님도 사람인데 왜 공포감이 없었겠어요? 거의 뭐 잠 못 잤죠. 네. 잠을 못 잤어요. 네, 거의 잠 못 잤죠. 네, 이 하루 걸러 하루 계속 뭐 폭락을 하는데 네, 수익률이 제일 높았을 때가 플러스 9%였거든요. 네. 그 급락장 네. 오기 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락을 다 견디는데 상당히 어려웠죠. 견디는데. 네. 근데 이제 고객분들이 이 보합으로 올라오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셔가지고 네, 절대 파시면 안 된다고 잡느라고 좀 고생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지금 회피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차 소장님. 예. 한 달 전에 우리 그때 김민수 대표님하고 두 분만 그때 모셨을 때 예, 그랬었죠. 한참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이렇게 그때 제가 이제 한번 그 김민수 대표님이 얘기했던 현대차 25만 원 얘기를 했었고 그때 우리 차 소장님이 그거보다 더 빨리 가는 게 있다 하니까 김민수 대표가 오히려 알고 카카오죠 이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그러면은 한번 단도직 입히 여쭤보겠습니다. 뭐 흐름을 보면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미 이번에 한 28만 원 찍었나요? 27만 원 정도 27만 원대 찍고 밀린 거. 지금 현재 24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24만 원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에 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에 찼다? 예, 제가 카카오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작년 초서부터 대략 10만 원대 초반 13만 원대부터 계속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런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지수가 꺾일 때 제가 일단 모든 것을 다 정리했지만 한 종목을 정리 안 했다. 그게 카카오인데 예. 카카오가 손절 라인에 17만 원에 떨어지니까 손절을 하고 그다음에 14만 원대 다시 재매수한 상태에서 그때 이제 고호를 외친다. 24만 원 먼저 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카카오를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카카오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아, 예. 모든 국민이 다 안다라는 게 이제 카카오만의 독특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밸류인데요. 밸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가 올해 영업이익이 대략 한 3,300억 정도. 현재 지금 시총이 22조 정도. 그렇다면 PER이 대략 한 70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죠. PEG로 설명을 해도 내년에 대략 한 5천억 이상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이익이 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이제 뭐 워낙 선생님 차트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카카오 차트를 띄워놓고 카카오라는 이름을 지우고 차트를 봤을 때 이게 전형적인 교과서에서 상승 하락 전환한 그런 차트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땐 옛날 그 다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5월 26일 날 전환형 모양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전환형.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고 지금 5일선의 저항을 강력히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흘러내리는 그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이상 이제는 카카오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카카오가 이제 더 완전히 끝났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카카오에 대한 기대를 일단 좀 접고 다시 2차 상승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AS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우리 윤 파트장님. 네. 오랜만에 나오셨죠, 우리 주간 전망대. 제가 뭐 코로나 퍼지고 나서는 뭐 3월 달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참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뜬금없이 질문지에도 없었던 채권쟁이가 보는 좋은 주식 종목 한번 추천해 보세요 했더니 마지막에 우리 윤 파트장님이 카카오 그러셨고 제가 카카오?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도 뜬금없이 채권쟁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종목 하나 추천해 주셔야 할지 모르니까 생각해 두시고 자, 윤 파트장님 자주 쓰시는 표현. 네. 요즘 윤 파트장님 보시기에 이 철없는 주식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금 제가 아는 이제 뭐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이 이제 좀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3월 달에 주가 급락할 때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걸 또 하나의 기회로 삼으려고 많이들 준비를 하셨고 네. 실제로 이제 좀 자금들도 좀 많이 대기 자금들도 만들어 놓고 네. 그러고 있었는데 뭐 아주 단기에 이제 1,400 저점 찍고 나서 1,800 올라올 때 이거 과도하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 1,800 포인트에서도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이제 좀 쉬지 않을까 했는데 2,000 포인트를 넘어가니까 오히려 들고 있던 주식을 더 줄이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좀 이익 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제 진정하게 쉬어보겠다 했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오늘 뭐 장 초반에는 2,200 포인트 거의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이 정말 뭐 메인 스트리트와 월 스트리트가 너무 이렇게 괴리돼 가지고 가는 이게 진짜 돈의 힘만으로 가는 이 금융시장이 맞는가, 금융 가격 지표들이 맞는가라고 하는데 제가 뭐 심리학 얘기를 드리면 좀 웃기긴 하지만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사실은. 네. 제가 본 아주 재밌는 차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네. 미국의 경제학자들 중에서 올해 미국 성장률을 제일 낙관적으로 보는 낙관론자 25% 상위 25%와 비관론으로 보는 하위 25%의 전망의 괴리가 그 데이터가 70년도부터 나오거든요. 1970년도요. OECD 그때 많이 벌어져 봐야 뭐 한 4% 5%도 안 벌어졌었어요. 그 차이가. 지금 15%까지 벌어졌어요. 역대급으로 이렇게 낙관론과 비관론이 벌어진 적이 없는데 네. 하나도 잘 모르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미래에 그렇죠. 대해서. 근데 잘 모르게 되면 그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그럼 보수적으로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심리학적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하던 행동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생긴다는데 그게 추세를 추종한다는 거죠. 그렇죠. 3월 달에 주가는 정확하게 바텀을 만들어주고 나서 경기는 지금까지 뭐 유의미하게 좋아졌다고 이제 겨우 바텀 시그널들 나오는데 뿌려준 돈의 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그 관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고요. 채권도 3월 달에 일시적 쇼크로 미국 금리 중심으로 다 역사적인 저점을 찍었는데 위험 자산들 오르고 이런 걸 옆에서 쳐다보면서 과연 이게 채권이 사상 최저금리 수준으로 더 레벨 다운을 시킬 정도로 더 악화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미국 10년은 0.5%, 독일 10년짜리가 마이너스 0.5%,
우나 10년이 한 1.3%까지 바닥을 3월달에 봤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지고 있다고 있어요. 말이 좀 길었지만 결국 흐름은 뭐냐면 이제 철없는 주식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불확실성 시대의 그 관성이라는 그리고 돈의 힘에 대한 믿음이 네. 전 여전히 좀 유효한 것 같고 유효하다. 예, 하반기에도 그 철없음은 좀 더 유지될 수도 있겠다. 일단은 금융시장은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유 본부장님, 그러면은 네. 자 우리가 이제 의외로 또 우리 윤 파트너님이 그렇게 보시는구나. 조금 더 관성이 살아 있을 것다. 이제 우리 유 본부장님은 뭐 자타공인하는 이제 모델로 계량으로 이제 시장을 갖다가 추적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제 사실 뭐 지난 2월, 3월 같은 코로나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모델로 예측이 안 되는 분야죠. 네. 지금 다들 뭐 얘기하는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네. 경기 안 좋은데 워낙에 유동성이 좋고 그리고 딱히 지금 뭐 주식 말고 할 것도 없고 맞아요.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돌아서 하는데 지금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다들 조금은 어떤 과열 아닌가? 네. 이제는 뭐 좀 무섭다. 오르는 것도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유 본부장이 갖고 계신 모델은 뭐라 그래요? 네. 네. 좀 옛날로 좀 돌아가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리면 네. 제가 2006년도에 외국계 증권사를 그만둘 때 센터장 하면서 그만둘 네. 때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니.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이름 별명이 최후의 비관론자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코스피 1,200대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 숫자들은 다 꺾였어요. 경제 지표들은 다 꺾였고. 예. 근데 이제 그때가 유동성을 엄청나게 부여하던 때거든요. 그때 또 펀드 열풍일 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어요. 외국인들은 2005, 2006, 2007 계속 팔았습니다. 맞아요. 한국 주식을 거의 10%나 팔았어요. 전체 주식에. 엄청난 규모를 팔았죠. 근데 지수는 거의 뭐 1000에서 2000을 뚫고 올라가죠. 맞아요. 1000포인트나 예, 올라갑니다. 예. 100%를 더 올라가요. 예. 그걸 지켜보는데 이게 2년이 계속 되잖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유동성의 힘이라는 게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던 건데 그거를 쉽게 그냥 펀더멘탈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좀 그게 있어요. 그때 돌렸던 그 모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의 적정 가치가 1200이었단 말이죠. 근데 2000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정 가치 대비해서 자그마치 800포인트 더 갔다는 거는 적정 가치 대비해서 50%나 더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딱 지켜보면 제가 뭐 코스피는 좀 뒤로 하고요. S&P 개념으로. S&P가 지금 사실 좀 가장 많이 적정 가치만큼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S&P는 제 모델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앞으로 한 5% 정도 오르면 끝. S&P 500은? 네, 그때 코스피 1200을 본 것처럼 그게 여기서 한 5% 정도 더 올라가는 거. 즉 3300 전 고점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유동성은 그때 유동성의 2배라는 거죠. 그래서 S&P가 3,300이 안 끝나고 혹시나 4,500을 가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펀더멘탈은 3,300 가면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S&P뿐만이 아니라 S&P는 이제 그게 제일 비싸 보이는 거고요. 나스닥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나스닥은 뭐 지금 계산해 보면 적정 가치가 11,000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면 전고점 훌쩍 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펀더멘탈이 괴리가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빠질 때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괴리가 정말 많이 벌어져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을 때 여기다 대놓고 패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 말 못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 네. 차 소장님, 이거는 어떻게 우리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 동학개미의 승리다. 네. 우리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폭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용감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아냈고 이런저런 어떤 흉흉한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꾸준히 매수 그 공세를 갖다 펼친 끝에 이제 이 지수를 갖다가 1,400대 1,450 근처에서부터 지금 이거 얼마를 올린 겁니까? 2,100이면 네. 그런 올린 상황에서 거죠. 예. 그래서 동학개미의 승리다. 또 일각에서는 이 올라오는 와중에 인버스 같은 쪽으로 투자를 해서
이거 뭐 다 틀렸다. 네. 지금 뭐 피눈물 쏟는 개미들도 많다. 그렇죠. 이런 어떤 시각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삼성증권의 이남용 애널리스트 그 부장이 쓴 그 SNS를 제가 이제 봤는데 네. 부부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스갯소리 썼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뭐 서로 간에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와이프건 남편이건 당신 이번에 어제 삼성전자 올랐으니 얼마나 벌었소? 우리 돈 좀 나눕시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끝내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를 4만 원대 중반에 사서 진드컨이 갖고 있었으면 20%건 30%건 나눌 수 있는데 삼성전자 안 오른다고 인버스에 들어갔거나 원유 ETN에 투자했거나 아니면 뭐 뒤늦게 언택에 따라갔으면 당신 왜 이렇게 투자 못하느냐. 이런 이제 또 얘기가 된다라는 우스갯소리인데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투자하기는 어렵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어쨌든 상황에서는 두 가지는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개미의 모습을 보이셨던 원유가 싸다고 그래서 원유에 투자하셨거나 아니면 지수가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수가 빠질 것이다라고 해서 인버스에 투자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뒤늦게 이 종목 따라다니다가 정말 볼일을 못 본 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논의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대신 삼성전자를 4만 원대 중반에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저는 이건 대단한 우리나라의 변화다. 우리나라 과거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제가 이제 증권에서 브로커 할 때 오시면 90%가 나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그분들과 단 10분 내에 그분 얘기는 야 오늘 사서 내일 상한가 칠 종목을 다오 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셨죠. 사람들이 그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이 2배를 보고 사셨겠습니까? 그건 분명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최소한 1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분들도 6만 원, 5만 원 바라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그러봤자 수익률이 대략 한 뭐 50% 미만이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빚을 들였건 여유 자금을 끌어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는 건강한 정말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보면 대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20대, 30대 분들 보면 지금 증권책 요즘 베스트셀러를 다 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책이 빠지고 그런 것처럼 앞으로 주식시장은 건전한 투자가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평가하신다. 좋습니다. 저기 우리 윤 파트장님이 네. 최근에 지표 상황 한번 좀 점검해 주시죠. 경제 지표들이요. 예. 국내외 두루. 예,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1분기 성장률은 뭐 거의 마이너스 그 연율로 환산하면 거의 마이너스 2자릿대 가까운 타격을 받은 지역들도 나왔고 네. EQ는 그거보다 더 능가해서 지금 데미지가 들어올 거다 걱정들을 하고 있고 제일 대표적인 PMI와 같은 지표들이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찍었던 저점들을 다 깨고 나가고 특히나 이번에는 서비스업의 타격이 컸어요. 그랬죠. 전혀 이제 민감 활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서비스업은 원래 비탄력적이잖아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이라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제조업 지수들이 30포인트대 ISM이나 PMI들이 52 기준인데 30포인트대까지 뭐 급락을 했을 때 걔네들은 그래도 한 40포인트대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는데 이번엔 서비스업 지수들이 오히려 더 뭐 제조업이 30포인트대 다 낙폭을 보일 때 20포인트대까지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맞아요. 망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한 3, 4월 달에 저점들을 형성하면서 이번 5월 달에 확인되는 지표들은 미국만 해도 제조업 지표가 ISM은 좀 생각보다 선방했어요. 다른 지역 연준 지수나 네. PMI 네. 지표보다 선방했는데 41.5를 제조업 지수가 바텀 찍고 나서 43포인트대로 미미하지만 고개를 들었고 그다음에 서비스업 지표도 컨센을 상회하면서 올라왔고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유례없는 대규모 실업 때문에 실업률이 미국이 이제 아마 이번 주 확인이 될 텐데 이제 다음 금요일 날. 예, 금요일 날 확인이 될 텐데 뭐 20%까지 실업률이 올라갈 거다. 지난 4월 달에 14%대를 네. 찍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전히 고용 사정에 대한 어려운 부분도 얘기되고 있지만 그 민간 고용 쪽은 원래 예상치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로 실업자 수가 좀 또 많이 개선된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상황들 다 종합해서 가장 또 타격이 컸던 쪽 중에 하나가 유럽이잖아요. 네. 유럽들도 전반적인 이제 센티먼트 지표도 서베이 지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다 버무려서
경제 모멘텀 지표라고 보는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지표가 잘 나오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기대를 비트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글로벌 전체 평균으로도 유의미하게 고개를 들고 있어서 예상보다는 좋다.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는 최악은 일단 지난 것 같다. 더 아래쪽으로 빠지는 지표들은 없다. 심지어는 자동차 판매와 같이 내구재 쪽에서 보수적인 부분도 미국도 사실은 실업자가 그렇게 많아도 실업수당을 많이 줬고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 같은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의 신용 매출이 있잖아요. 그 카드 매출한 게 3월 달에 마이너스 30%까지 전년 대비 막 급격히 위축됐던 게 5월 셋째 주에는 플러스로 반전했습니다. 전년 대비 플러스.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그만큼 정책들이 받쳐주는 부분 때문에 수출이라든지 전반적인 교역은 아직 못 살아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20%대까지 네. 위축돼 있지만 내수 지표들은 지금 올라오고 있다. 내수 지표는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 큰 그 기전은 지금 잡고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그 금리들이 더 못 빠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경제 하방 정도는 잡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3월 달에 찍었던 저점 이하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쟁이들이 더 아래쪽 뭐 너무 금리가 낮기도 하지만 절대 레벨도 네. 낮지만 근데 나는 뭐 보니까 미국 지수 10년물 같은 거는 이거 조만간에 튀어도 할 말 없겠던데 차트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그 지표도 확인되고 어저께 이제 연준이 그래도 계속 받쳐주지 않을까에 대한 연준이 양적 완화도 하고 있고 금리 목표제도 할 수 있다. 뭐 일티컵 컨트롤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금리 선을 딱 꺼놓고 거기까지 오면 우리가 사줄게. 네. 쫄지 마라고 할 오케이. 정책도 있었는데 근데 어저께 생각보다 미국 10년 금리도 한 7, 8bp씩 이렇게 올라오면서 채권 시장도 그동안 좀 고평가 과열에 대한 인식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 3월, 4월에 그냥 기존의 것들 전부 저물어 지키고 3월, 4월에 푹 꺼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급격하게 지표는. 그렇죠. 그러면 실적은 미국 쪽 먼저. 네. 자, 우선은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이익 증가율이 제법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여태까지 컨센서스가 바뀐 거는 뭐 다우가 제일 심하고요. 다우가 연초 예상치보다 마이너스 거의 20%니까. 그다음에 S&P가 기업 실적 측면에. 예, 기업 실적이죠. S&P 500이 뭐 마이너스 연초 대비해서 한 17% 18% 정도. 근데 뭐 예상하겠지만 나스닥의 조정은 13%밖에 안 나와요. 결국은 다 이익 조정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실적이 올해 뭐 굉장히 많이 꺼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 질문은 뭐냐면 2, 4분기만 놓고 보면 더 꺼져야 돼요. 맞아요. 더 빠져야 돼요. 2, 4분기 4, 숫자만 5, 6은 더 빠진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이미 이제 2, 4분기 숫자를 가지고 네.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3분기, 4분기 돌아설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5%에서 뭐 20% 사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2, 4분기만 딱 떼내서 2, 4분기 숫자로만 계산하면 이거 마이너스 50%예요. 맞아. 예.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반기에 올라올 것이 지금 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질문은 정말로 올라오냐 안 오냐 이거죠. 그래서 더 가느냐 안 더 가느냐, 유동성 랠리가 계속 이어지나 안 이어지냐, 예.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네. 내가 질문한 걸 다 혼자 해버리시는 나는 뭐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어쨌든 이 실적은 돌아설 거를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돌아서 그걸 예측하고 있다. 2분기 반토막, 3, 4분기 회복. 그래서 연간으로 한 20%뭐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게 그렇게 나온다면은 아무리 돈 하지만 작년 말 대비 더 올라가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또 금리 수준이 어디냐, 유동성이 얼마나 풀렸느냐. 왜냐하면 뭐 배당 수익률 따지고 이러면 그렇죠. 또 적정 가치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낮을수록 적정 가치는 올라가니까. 오케이. 멀티플 2009년에도 사실은 그 논리가 미국이 그때도 성장률 마이너스 3%에 그 기업 이익도 마이너스 10%다 역성장이었는데 S&P 500은 정확하게 3월 달에 저점 찍고 나서 연말까지 75% 올랐고 그러니까요. 다음 해까지 금융위 다음 해. 다 땡기거든요. 다 땡겨요. 멀티플을 주고라도 일단은 지금 카카오 논리대로 인덱스가 가는 거예요. 내년까지 어차피 기업 이익도 기저효과 때문에 YOY로 올라올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2분기 실망은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지나간 미래.
이제 그 숫자가 조금 더 잘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그거에 이제 마켓의 반응은 거의 없을 거고요. 3Q에 이제 그 기대를 조금 더 근접하느냐, 그거 하나만 받쳐주면은 주시장은 조금 지금 뭐 트레이딩 기준으로는 한 지금 25배 넘어갔잖아요. 지금 미국 주시장이. 근데 별로 크게 지금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차 소장님, 그러면 우리 국내 실적도 뭐 지금 우리 유동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미국하고 그 큰 골격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맞죠? 예, 큰 골격에선 차이가 당연히 없죠. 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고 지금 이제 이달 중순서부터는 기업들 실적들 나올 텐데 네. 어차피 뭐 안 좋은 실적들에 대해서는 이미 뭐 내성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인데 뭐 미국하고 저는 국내는 조금 궤를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국은 저도 계속해서 바이 관점에서 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자금들이 전 세계 자금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네. 그 흡수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주식은 좋은데 이제 국내 주식 문제죠. 국내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인데 지금 국내에서 지금 2,100 밸류가 상당히 난해해요. PBR 같은 경우 지금 뭐 1배 조금 못 미칩니다. 저평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본다라면. 그래도 뭐 맨날 0.8 캐서타가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PBR이 우리가 이제 IMF 때도 안 깼고 서브프라임 때도 안 깼지만 이번에 처음 한번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 깨지고 올라왔는데 예상 PR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대략 한 12.5배? 그러니까 지금 EPS가 줄어드니까 PR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PR만 놓고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과거 우리 시장의 예. 역사적인 PER과 PBR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모든 게 상대적 가치라서 그래서 이제 잔존 가치를 돌려보면 네. 시장이 그때 1,500이 깨지고 예. 코스닥이 500이 깨졌었나요? 아무튼 그때 저희가 계산했던 게 좀 똑같은 수준으로 미국 시장이랑 계산했었을 때 예. 이 이익에 대한 어떤 전망이 들어가고 있었냐면 예. 우리나라 이익은 마이너스 25% 이상 깨지고 그리고 그런 이익이 앞으로 영원히 이어진다. 그러니까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익이 더 이상 안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잔존 가치라는 것은 이 ROE를 계산을 하는데 그 ROE가 왕창 박살이 나고 나서 더 이상 회복을 안 한다라는 회복을 안 게 한다. 그게 지수 1,500이고 그게 400이었고. 그게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계산하면 싸 보인다는 거죠. 한국은 상대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입장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더더욱이나 지배 구조만 좀 개선이 된다면 그걸 바라는 거죠. 그런 대목에서 이제 바로 즉각적인 이제 반문이 나올 수 있는 게 그 싸 보이는데 왜 그동안 왜 그렇게 20조나 팔았냐 말이지. 그것 때문에 최근에 기류가 좀 바뀌었잖아요.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쪽부터 그동안 쫙 깔고 들어와서 4월 때부터 선물부터 깔더니 현물을 드디어 건들기 시작했어요.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핵심은 달러죠. 그동안 그 달러 약세를 누가 받아줄 거냐. 유럽이 저렇게 경제가 어렵고 저렇게 해서 상대 가치인데 역시나 그걸 못 받아줄 거기 때문에 달러가 못 약해진다라는 띠이었는데 최근 달러 인덱스가 좀 유의미하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럼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요번에 제일 당황하시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은행주와 금융 심지어는 조선도 뭐 일부 수주 때문에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순환매처럼 확 올라왔는데 그 올라올 때 뛰면 걔들이 이제 더 이상 팔 사람 이제 그걸 매도 칠 사람이 없거든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비어져 있고. 근데 외국인들이 인덱스를 사면서 패시브가 들어오니까 거기 조금만 이제 그동안 말라있던 땅에 물 조금만 들어오니까 확 들어오는 거죠. 하하. 저는 근데 오히려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저는 한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최근에 며칠 이번 주에 있었던 흐름들이 저는 한국 시장에 있어서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3월 15일 날 저점을 나름대로 저점에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거 철저히 브로커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네. 브로커 입장에서 본다라면 신용 반대 매매가 3일 연속 나왔고요. 그다음에 음봉이 크게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비관론에 처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3월 15일 날 저점을 찍고 올라온 상황인데 19일 날 바닥 쳤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조 중에 3분의 2는 유동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이익이 3분의 1은 늘어난다라는 건데 지금 시장에 있어서 물론 고객 예탁금이 40조 정도 되는 분위기입니다만 카카오가 저는 꺾였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와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내막을 보게 된다라면
각 조선사들이 얻는 수주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의 상태에서 지금 거의 뭐 한 20~30% 급등한 상황. 삼성중공업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뭐 다른 뭐 중무장대 산업들이 이익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키 맞추기로 싹 들어와 준 상황에서 오늘 오후부터 물량이 또 주춤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물론 장이 꺾였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쉬어갈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이 쉬어가는 것에 키포인트는 유동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3분기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이번 6월 장세는 우리가 5월에 이제 쉬어간다라는 그 초반에 이제 얘기했던 그러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6월장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지금 내가 베팅을 해야 되느냐 조정을 받을 때 아니면 여기서 약간의 칼을 좀 거두고 다음에 찔러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지금은 조금 한 템포 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번에 이 랠리에 우리 코스닥은 금년 들어서 상승률 세계 넘버원입니다. 네. 넘버원이에요. 뭐 나스닥 제끼고 심천 제끼고. 맞습니다. 예. 코스피도 금년 들어서도 뭐 대부분의 지수들 여전히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고 여기에는 공매도 금지도 컸죠. 그거 컸죠. 공매도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뭐 물론 코스닥이 그렇게 공매도가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공매도를 금지했었던 상황들이 이제 수급에 개선을 했다라는 것들 결국 심리적인 위축을 좀 막아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풀리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결국 공매도라는 게 저는 그렇게 봐요. 공매도라는 게 꼭 나쁘다라고 보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업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에 대고 공매도를 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공매도를 파악을 못하죠. 브로커니까. 네. 브로커 출신 파악을 못하는데 차트를 보면 이게 공매도가 들어왔구나 안 들어왔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지선이 깨지고 네. 지지선이 딱 걸렸을 때 갑자기 매도가 확 들어오면서 호가를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저는 이제 공매도로 봐야 되거든요. 공매도는 이제 매수 호가에 못 때리니까 물량을 쌓아놓는 거죠. 물량을 이제 쌓아놓으면서 호가가 밀리면 바로 정정해서 확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래도 조금 반등의 빌미가 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 코스닥은 네. 제가 모델을 막 돌리다가 네. 주간 단위로 코스닥의 모델의 적정 가치는 막 올라갔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뭐 500이었다면 뭐 한 일주일 지나니까 600, 또 일주일 지나니까 700, 또 일주일 지나니까 800. 지금 제가 돌려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850 나와요. 850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게 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또 과격하게 막 이 어저스먼트를 해서 막 올렸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컨센서스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니까 850 나오면 그걸 믿거든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지수죠. 바닥 대비해서. 맞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또 이것도 한번 점검은 해봐야겠죠. 다들 유동성 하는데 윤 파트장님. 네네. 미국, 유럽 뭐 할 것 없이 우리까지 도대체 돈들을 어느 만큼 풀었어요? 지금. 그 미국은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먼저 한번 말씀 듣고. 네. 미국은 어느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M1이랑 M2를 이용해서 M1하고 M2. 예,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하면서 얼마나 거품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뭐 이런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졌었을 때 네. 그때에 이제 그 M1 증가율, 그러니까 돈 찍어내는 거죠. M1 증가율을 계산하면 20%대가 안 돼요. 증가율이. 금융위기 때? 예, 금융위기 때. 그리고 역대 최고치가 22.5%인가 그래요. YOY로. YOY. 예. 전년비 지금, M1 증가가 한 20%대. 예, 20%대요. 그게 이제 정말 유동성 많이 풀었을 때입니다. 지금 얼마냐면요. 고점이 34%예요. M1 증가율이. 예. 그다음에 이제 M2 증가율은 더 심합니다. 더 심해요.
보통 평균적으로 M2 증가율이 사실 증시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제 네. 모델은. 네. 근데 M2 증가율이 과거 역대 가장 높았던 게 한 12%대예요. 어. 지금 2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배예요. 그냥 찍어낸 돈만을 따지면 그냥 역대 최고 금액의 2배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유럽도 사정은 다 비슷하고 지금 정책들은 다 집중되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조금 돈을 더 풀었다 뭐 이런 얘기는 있긴 하지만 중국이 상대적으로 덜 풀었다? 네, 중국은 아직까지 이번 전인대까지 하면서도 통화 완화책은 유지하고 있지만 직접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선진 권역보다는 좀 덜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뭐 통화 정책 M2 저도 지금 제가 갖고 다니는 자료나 모델에서도 그런 쪽에 돈의 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저도 지금 3월 달부터 저도 채권쟁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까지 금리가 바텀을 탐색할 정도의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위험 자산은 된다라고 콜을 했거든요. 제가 올해 뭐 3, 4월 달에 자료를 무진장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나오면 일단 그 폴리시 와처를 하는 채권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얼굴이 대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얼굴이야. 3, 4월에. 그래서 많이 썼는데 제가 그때 제 스스로 이런 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제가 그나마 제일 잘 썼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뭐냐면 3월 30일자에 제가 미국의 저신용 채권 시장을 한 30페이지 분량으로 자료를 썼어요. 제일 대표적인 하일드, 레버리지론. 뭐 그게 사실 이름부터가 레버리지론 찝찝하잖아요. 찝찝하죠. 그냥 별거는 아닌데 WB 이하의 저신용 기업들의 회화채를 하일드나 레버리지론으로 이제 대표하거든요. WB 이하면은 투자 부적격 투기 아니야? 등급이죠. 투기 등급이지. 그 마켓이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지만 걔네들이 먼저 도산하고 망가지면서 그 업체들 부도율이 2018년에 네. 15%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때 그 자료를 쓰면서 거품이 올랐던 게 3월 27일 딱 정확하게 그 3월 30일이 월요일이고요. 3월 27일이 금요일 날 미국 의회에서 케네디 액트라고 해가지고 2조 2천억 달러짜리 통화정책도 중요했지만 재정 패키지가 통과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자마자 거품을 물고 저희 왜냐면 그 레버리지론 하일드 자료를 저희 하반기 전망에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거품까지 물었냐면 나중에 위험 팩트로 쓰려고 했던 자료인데 그 케네디 액트 나오면서 거기에 제일 핵심 또 항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기업들한테 대출해 준다. 거기서도 방금 얘기했던 하일드하고 레버리지론 같은 저신용 기업들한테 PPP라는 약자로 걔네들의 프로텍트를 해준다라는 그 대출로 3,800억 달러를 딱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그 3,8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제가 거기 확 꽂혔어요. 뜬금없이 그 3,800억 달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아까 얘기드렸던 미국의 그 저신용 채권 시장의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예요. 2조 5천억 달러인데 무디스도 그렇고 주요 기관들이 2008년 금융위기나 요번에도 충격이 오면 역사적인 침체 때 부도율 한 15% 정도 그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냐. 2.5조 달러의 회수율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건 그냥 다 배제해놓고 위험값으로 대충 부도율 15% 때리면 얼마 정도 숫자가 나오냐? 4천억 달러가 좀 안 됩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책은 넘친다는 느낌을 줄 때 효과를 주는데 과연 그때 여러 정책들이 쏟아지는데 그 주 초반에 연준이 인피니티 QE 얘기했어요. 그래도 주시장이 아직 막 바닥을 잡느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재정이 나와서 이 불안해 실물 경제 쪽에서 특히나 자금이 들어와서 안전망을 깔아주면 그때부터 반격을 할 건데 그 숫자를 4천억 달러 내외 정도를 봤는데 딱 3,800억 달러를 집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는 무조건 저희 센터장 찾아가서 이건 하반기 전망에 넣을 게 아니라 지금 저 무리해서라도 주말에 써서 이건 지금 안 내면 의미 없습니다. 그때 하이드 스프레드가 1,100bp까지 벌어졌거든요. 그 저신용 기업들은 국채 대비 11%의 이자를 더 지급해야지만 채권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해져 있었는데 그거 보고 제가 이거는 정책 큰 틀, 안전망은 깔렸고 유동성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쉬운 말로 한 놈도 안 망하게 해줄게네. 정책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최소한 망하지는 않게 해줄게네. 그거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걸 믿습니다. 왜 믿느냐? 한 달 만에 그 대출이 다 소진됐어요. 너도 나도 다 빌리러 가죠. 금리가 1%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유동성을 아무리 풀어도 대출을 안 해주면 글쎄. 그건 망하죠 회사가. 그죠? 그래서 결국 초과 지준으로 그냥 다시 잠겨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예금 증가율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통화를 많이 풀고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뭐 30% 증가율이라면 망할 회사 없죠. 사실 그걸 그대로 다 대출을 해주면. 이제 중요한 거는 대출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대출이 막 일어나는 거죠 지금. 좀 정부가 대주니까 일단.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숫자 제가 한번 오늘 보고 있었는데 이 커머셜 뱅크들의 대출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30%까지 올라갔어요. YOY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돈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때는 장이 안 빠집니다. 이거는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는데 거기다 대놓고 장이 빠진다. 이거는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은행권의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대출 강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대출 안 해줄래?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네. 숫자가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다들 아 이제 좀 큰일 날 거 아니냐 예, 걱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이 강화 기준이 일어나는 부분이 가계 대출이에요. 기업 대출이 아니고 가계 대출이고 근데 이 가계 대출은 이미 대출을 안 해주고 있어. 그렇죠. T-레버리징 그동안 했어요. 예. 그래서 증가율이 30%대가 안 나오고요. 한 3%대, 4%대 증가율이에요. 네. 결국 무슨 얘기냐? 은행권이 얼마든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연결되는 고리가 끊겨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점에서 때릴 걱정은 안 하는 거죠? 부도 디폴트 걱정이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빅브라더가 받쳐주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이 그리고 그걸 믿고 스스로 이제 돈을 돌리는 방금 얘기했던 금융기관들이 펌프질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제일 첨단에 있는 기업이 JP모간이죠. 제가 보니까 최근에 가장 낙관론을 펼치고 있고 금리도 이제 더 안 빠질 거고 그런 논리하에 대출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아까 그 3,800억 달러가 한 달 만에 다 소진됐는데 4월 말에 또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다 소진되자마자 또 추가로 바로 의회에서 의결해서 3,800억 달러 동일 금액을 또 넣어줬어요. 그 힘이 유지되면 아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든 지금 단기 과열이든 그런 부분 저도 야 어떻게 코스피가 이렇게 단기 한 분기 만에 2,000포인트를 넘지? 근데 기조가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2009년에 장가 가려고 그때 주식 열심히 해서 갔거든요. 2010년에 그때 제가 정확하게 코스피 890 저점 보고 나서 한 그 3월 달 좀 지나서 이제 한 그 2분기 초쯤 중반쯤 들어갈 때 1200 넘어갈 때 이거는 팔아야 된다. 이마에 올랐으면 단기에 팔아야 된다고 한번 내렸다가 1600에 다시 들어갔죠. 그렇죠. 그때도 저도 나름 뭐 주식 전문가들과 저희 뭐 리서치 센터에 있는 뭐 그 동료들과 적정 가치 그렇게 따졌는데 가버리더라고요.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게 내리는 게 무서워요. 지금 요 근래 기관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샀던 그 북도 안 밀리는데 샀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러고 났더니 또 밀려요. 그러고 났더니 밀리는데 그냥 하나 마음들은 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뒤에 보면 고간의 총알들은. 네, 그러니까 제가 고객들을 만나면 돈이 많아요. 한국에도 돈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못 산 사람도 참 많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안 해야지 이런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저께 1조 3천억 터신 분들이 시장 떠나겠어요. 또 들어오지.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은 정말 역대 최고급으로 돈을 풀었는데 달러가 약세로 가요. 자, 그러면 미국에 이미 다 커버가 되고 남는 이 유동성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국으로 올 수 있죠. 지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안 팔면 어떤 장이 나올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데 이 와중에도 CNBC가 됐건 마켓워치가 됐건 이렇게 이제 외신들을 갖다가 시장 관련 매체들을 이렇게 보면은 월가도 여전히 그래요. 이른바 좀 뭐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만한 집단들은 야 하반기는 좀 조심해야 될 텐데 이 괴리가 상당한데 메인스트리트와 이 월스트리트에 이런 식의 글이 여전히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건 또 경험칙으로 그런 글들이 아직도 올라오니까 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이 들어갈 여지는 있는데 뭘 그렇게 겁을 낸다고 보세요, 차 소장님 보시기에? 저는 좀 그러니까 장에 대한 예측이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지금 다들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기로에 지금 뭐 서 있죠. 여기 있는 상황에서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이제 정고점을 향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기로인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항상 고민이었죠.
1300에서도 1500에서도 고민이었고 1600에서도 고민이었고 1800에서도 고민이었고 2000에서도 고민이었고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낮지만 계속 고민을 2달째, 일주일째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가면 너나 할 것 없이 뭐 저도 방송 여러 군데 나갑니다만 작가분들 주식 잘 안 하세요. 근데 지금 제가 아는 한 작가분들이 대부분 다 주식을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그럴 정도로 지금 뭐 진짜 요즘엔 뭐 주식 안 하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붐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과연 더 간다라고 배팅을 해야 되느냐, 멈춰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답은 한 가지다. 일단 아직까지는 말이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말의 속도가 이제 좀 주춤하느냐 아니냐라는 건데 말에서 떨어졌을 때 내가 안 다칠 각오가 있으시면 들어가시고요. 말이 멈췄을 때 떨어져서 낙상할 가능성. 결국 그 얘기는 손절할 수 있는 분은 들어가시고요.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 그냥 계속 관망하시는 게 지금은 낫다. 이게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말이 멈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다룰 수 있는 지금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1500에서는 대충 이제 뭐 아무 말에 타면 다 갔죠. 지금은 이제는 가는 말이 있고 뭐 안 가는 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타는 말이 가야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갈리게 된다라는 부분 보면 저는 이번 주부터는 워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공부 안 하시면 주식하지 마시라고 이제 좀 바꿨어요. 한 달 전 하고 확실히 차 소장님은 지금 뷰가 달라지셨네. 예. 스탠스가. 예. 그리고 우리 유 본부장님은 저기 뭐야 트럼프 대통령하고 동문이시죠? 네. 같은. 네. 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현재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 이거는 시장의 큰 뭐 이슈 자체는 대단한 이슈입니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게 참 착잡하시구나. 예. 또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뭐 할 얘기는 해야죠. 네. 좀 이제 좀 옛날로 되돌아가서 2013년, 뭐 12년, 11년 이때 우리나라가 완전히 중국 붐이 불어가지고 모든 게 다 중국 쪽이었잖아요. 네. 유학도 다 중국으로 보내는 게 중국 막 많이 갈 때. 늘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친했던 센터장님은 절대로 미국에 애들 안 보낸다. 뭐 그런 얘기 한참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미국을 보내야지 중국을 보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차이 뭐 등등.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죠. 네. 거의 뭐 8, 9년이 지났죠. 지금은 제가 제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지만 미국에 살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공부 마치면 들어라 하고 싶어? 예. 예. 그게 무슨 얘기냐? 이번에 이 의료 체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이 인종 차별 부분도 그렇고 참 뿌리 깊더라고요. 정말 이걸 지금 보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의 잽이 안 되는구나.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미국에 엄청난 마이너스 효과를 가지고 올 거다. 즉 소프트 파워를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이번 사용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더 과격하게 돈을 풀고 지금 더 과격하게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적으로는 지금은 중국과의 이 싸움에 있어서 시장을 받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은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시장에 안 좋은 거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 시장의 플레이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더 적극적 유동성을 풀고 더 우호적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안 좋게 봅니다. 지금 이 사태들을. 근데 시장은 또 다른 얘기다. 다 이그노하고 다 무시하고 갈 수도 있다라. 지금 이제 조금 예전 한두 달 전보다는 지금 11월 3일 대선 결과가 좀 이제 불투명해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뭐 재선 쉽게 되는 것이 가다가 그런 분위기는 된 것 같고. 그러고 벌써 또 다 돼가네. 야, 이 참
우리 한은 금리 인하 잘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번에 동결을 전망했고요. 이유는 되게 상징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뭐 상징적으로? 통화 정책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유동성을 풀어주는 환경인 건 분명하긴 하지만 지금 5월 금통위 직전에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무제한 IP라고 해가지고 자금이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들이 언제든 오면은 대출을 해주겠다 했는데 그 입찰을 4월 달부터 이제 금융기관들이 안 받아가요. 통화 수합도 이제 제대로 안 받아가고 한국판 양적 완화 운운하고 분명히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어려움이 있는 건 맞긴 하지만 자금 측면에서는 이미 4월 달부터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5월 달에 이제 분명히 이번에 금리 인하 논리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마이너스를 각오해야 될 정도로 한국은행의 전망이 좀 비관적이 좀 안 좋은 부분을 반영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할 수 있을 때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추가 경정 같은 정부의 정책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일부 이제 정책 보조, 폴리시 믹스 측면에서의 금리 인하까지도 용인하는데 뭐 저도 여력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 동결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그럴 필요성이 금리 쪽에서는 특히나 좀 적어 보였어요. 딱히. 그렇죠. 뭐 안 그래도 뭐 0.75나 0.5나 금리 쪽에서 뭐 저희 경제 주체들이 받는 버든은 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그래서 오히려 늘어나는 그 국채 공급량을 하느니 이제 국채 매입 우리나라 한국판 양적 완화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런 걸로 얼마나 보조를 해줄까를 봤는데 금리 내리고 그걸 또 보수적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채권 시장이 조금 스텝이 꼬여 있는데 스텝이 꼬여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0.5까지 내려놓고 이번에 만장일치도 인하고 또 일부 실효한 우리나라가 더 내릴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부분도 여지는 계속 둬야죠. 근데 그 여지는 어디서 나올 거냐? 미국이 마이너스 연방금리를 택할 정도로 다시 뭔가 상황이 열악해지지 않는 한 저는 한국은행이 지금 앞으로 금리 정책을 더 쓰는 거는 저도 뭐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냥 괜히 카드 하나 날리는 느낌? 뭐 지금 굳이 뭐 글쎄. 성장률이 마이너스니까 우리는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뭐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서 제목이 최선은 다했다라고 썼어요. 최선은 다했는데 좀 됐습니다만 그때 그 무렵에 금통위 다음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홍남기 부총리께서 또 위안화에 연동된 환율 움직임 바람직하지 않고 뭐 투기적 아니 나는 환율 해봐야 10원도 안 움직이는 그 환율 갖고 왜 부총리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이지 뭐 자원과장이나 무슨 뭐 국제은행국장 정도도 아닌 부총리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아닌 게 아니라 뭐 다시 한번 1,300원이 뭐 건들건들거리고 하는 상황이면 한번 이렇게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은 들긴 들었죠. 근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최근 며칠 분명 달러는 유로도 강하고 달러는 약해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 뭐 N은 오히려 지 혼자 약간 약해서 전형적인 리스크 온인데 이게 달러가 약세 추세로 굳어진다고 보세요? 세 분 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저는 심플하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돈의 힘이 정확하게 아까 M2 증가율 얘기하셨는데 저는 세계 12개 국가들의 M2 증가율을 비교해서 보는데 걔가 달러하고 정확하게 역상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힘이 이제 지금은 돈을 구하기 힘들지 않은 시대예요. 3월 달까지만 해도 그 달러 외에는 뭐 다른 통화 가치를 신뢰하지 못해서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을 위협하고 뭐 그런 불안이었는데 저희는 올해 연말까지 저희 하우스비로 1,180원? 1,180. 예, 원화가 그만큼 안정화되고 달러 약세에 대한 뭐 유로가 한 1.2까지는 힘들어도 1.1대 중반 정도까지는 커버해줄 수 있다 보고 있어요. 그래봐야 지금 레벨에서 50원이구나. 맞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거의 비슷한 생각 갖고 달러 있습니다. 약세를 보신다?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그나마 가장 견조하게 버티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원화는 조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지금 뭐 7,500억 유로 금년 내에 하기로 했다는 그 팬데믹 QE 그거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아직 집행도 안 했는데 또 뭐 시장 버릇을 잘못 들여가지고 지표 안 좋은데 좀 더 주세요 한 푼 더 주세요 하니까 5천억 유로 뭐 더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하면 뭐 굳이 달러가 유로 대비 그렇게 약세로 갈 이유가 있나요? 기술적으로도 약간 전고점 근처에 와 있고 어떻게 보세요, 유 본부장님은? 그러니까 지금 딱 끊어서 보면 미국이 쓴 돈 GDP 대비해서 유럽이 쓴 돈 하면 유럽이 훨씬 적어요.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유로가 강세, 달러가 약세. 근데 말씀하신 대로 또 5천억 요트를 집어넣고 같이 맞추면 또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약세로 가고 싶어하는 거죠 지금. 지금 또 은근한 환율 전쟁이네. 예. 그러니까 이거 돈 풀기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러니까 없다. 나중에 진짜 터지는 건 뭐냐? 예. 이렇게 찍어대면 엄청나게 부채가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이제 결국 나중에 정말 대공황과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냐고.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죠. 예. 뭐 지금 지금 신용 거래 용자 어느 정도까지 왔죠? 12조 정도 됩니다. 12조. 예. 야, 한 일주일 전에 10조 넘었다고 봤는데 그새 또 12조. 예. 가파르구나. 그래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윤 파트장님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 약간 이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얼만큼 왔다 싶기도 하고 네. 뭐 지가 빠져봐야 이거 빠지기만 기다리는 세력들이 얼만데 아직 갈 길 멀었어 등등의 약간 이제 기로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녹화일 기준이 목요일 오늘 저는 그래요. 이게 2191일까지 갔던 게 2150일로 해갖고 개장초 대비 40포인트 밀리고 끝났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것은 좀 어떤 시장에 약간의 그건 있는 거죠. 뭐 주춤하는 어떤 느낌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한테 뭐 주식, 환율, 채권 다 좋습니다. 한마디씩 이렇게 이제 6월달 한번 투자 관점 한 조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위험 자산들에 대한 뭐 과열 인식이 있고 옆에서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좀 뭔가 한 템포를 죽이는 부분인데 그 한 템포 죽이는 것도 결국 사자라는 기회를 엿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깔아줬던 채권 금리들도 요즘에 조금 업사이드를 보는 건 이제 단순히 유동성만 가지고 스토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도 아까 간단하게 짚어드렸지만 최악은 지나간 거 아니냐. 어쨌거나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예, 그로스 스토리도 그리고 기업 실적도 분명히 그 그로스가 나와야 기업들도 돈 벌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저는 3Q에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6월, 7월 잠깐 이제 이 뭐 차익 실현의 기간이기도 하고요, 반기이기도 하니까 뭐 좀 이익을 보전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다고 해도 나중을 위한 또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느냐. 위험 선언은 저는 하반기에도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걸 더 확인시켜 줄게. 금리가 완만하게 지금 수준보다는 폭력적이지 않고요. 뭐 통화 정책이 변하고 뭐 이럴 건 아니니까요. 그냥 채권 시장이 고평가에 들었던 그러니까 이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낮은 금리에 채권을 살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되는 거고. 지금 그럼 커브도 안 눌리고 지금 약간 네, 일드 커브도 스티프하고요. 그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성장과 인플레에 대한 기대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그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리던 현상이에요. 그렇죠. 채권이나 연준에서나. 그래서 지금 장기 금리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과정들도 네. 놓고 보면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 소장님. 네. 올해 최고 수익률은 역시 주식시장에서 저는 있을 것이다. 거기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일단은 조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 속도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6월장은 좀 기간 조정 정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정도 될 수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하반기에는 다 같이 웃는 장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투자들이 웃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수익률의 차별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저는 성장 주냐 가치 주냐에 대한 논쟁은 별로 불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하.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하반기에는 종목 장세다.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중적으로 뭐 카카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걸 따라갔다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으로 슬림화해서 그 종목을 진득하니 좀 갖고 있을 그러한 좀 투자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 본부장님. 네. 네. 저는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유동성 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는 알 수 있는 게 진짜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지금 과거에 2008년부터 쭉 2011년까지 올라갈 때도 차 화종으로 끌고 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이 언택트 산업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사회가 변한다에 있어서 정말 종목들이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정말 성장을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는지 거기에 진짜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작년 말에 이 테슬라라는 이 체인이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업종을
파악하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공부를 하셔서 그 밸류체인을 쭉 만들어 놓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하반기에는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초짜리. 빵은 더 간다? 빵은 더 갑니다. 선별적으로 좀 차이는 있지만 더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유, 진행하다 보니 준비된 것 중에 몇 개 좀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대충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하셨던 걸로 파악이 되고, 예. 세 분 오늘 저는 재밌게 들었습니다. 우리 패널 분들도 재미셨어요. 또 시청자분들 같이 즐기시던데.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그 현대차 지난번에 와서 누가 얘기하셨다고요? 이 테스라 체인 보고 있으면 현대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자동차라고 제발 좀 그 수소차에 좀